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백 산맥의 작가 조정래 씨의 연관 검색어에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정래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안아보고 싶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작가 조정래 씨가 내가 쓴 글이 아니라며 작성자와 유포자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호 기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 정말 내용을 보면 정말 유치함의 극치, 예. 유치짬뽕, 유치찬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뭐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예. 조금 참 그 조정래 작가님이 썼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네. 박근혜 아가씨는 아베란 놈, 뭐 곁눈질, 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하고 있고 네. 또 박근혜 아가씨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이 조정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나 아니면 타자기로 쓰지 않고 직접 원고지에 집필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문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게 그 이 조정래 작가를 사칭한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내렸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조정래 씨 같은 경우에도 10월 27일 날 이게 뭐 게시판에 올랐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서 네. 법적 대응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밝힌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을 보면 나이 환갑 진갑 다 지난 할매지만 한 번 안아보고 싶을 정도로 품행이 반듯하다. 사실 이 얘기는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조롱을 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네. 종류의 글인 예. 걸로 보여요. 이거 참 읽으면서 참, 네.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이걸 소설가 조정래 씨가 썼을 거라고는 사실 조정래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 아는 사람이라면 네, 네.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조정래 씨도 오죽 이런저런 뭐 사람들 이 구설수에 시달리셨으면 이제 법적 조치에 나서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승재현 의원님 네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근데 하여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작가 조정래 씨가 밝혔는데 정말 실제로 사이버 수사를 의뢰해서 이 고소의 결과가 법적 결과물로 이어진다면 어떤 결과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명예훼손, 즉 예. 조정래 씨가 당연히 그런 작가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했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 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서 작가에 대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유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결이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뭐 당연히 벌금형이겠죠. 벌금형이겠죠. 예. 네. 이현종 의원님, 네. 이 조정래 씨가 소송을 걸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정치적 입맛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저 글이. 조정래 씨의 정치적 입맛과 박근혜 대통령의 입맛이 뭐 다른가 본가요? 아무래도 이제 조정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여러 가지로 좀 현 정부에 대한 좀 비판적 시각들을 좀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들을 좀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조정래 씨가 이렇게 비판적인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뭐 했다라 이런 걸 좀 이용을 해서 아마 글을 누군가가 이제 써서 올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정래 씨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 SNS가 발달하면서요. 실제로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내년 선거를 임박해서 그러니까 각 지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방들을 저런 식으로 이제 실명을 이제 뭐 그 사실 유명한 사람 이름을 대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선거 기간이라는 게 사실은 뭐 짧기 때문에 네.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명한 블로거나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걸 찬성을 했다. 나를 네. 지지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세월호 유족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총선 국면에서 김현 의원의 정치적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검찰에서 밝힌 거 보면은 세월호 아픔에는 그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무차별한 폭행을 한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자, 일단 1년이라는 선고를 어떻게 보셨는지. 구형, 그 선고는 아니고 구형. 예.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이게 뭐 본인의 주장과 네. 일단 지금 주변 정황을 보면 사실 본인은 뭐 절대 안 그랬다고 주장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구형이 저는 늦게 떨어지고 이게 벌써 사건 발생한 지가 그냥 맞아요. 1년이 넘었었거든요. 지난 8월, 작년 8월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선고가 참 저는 구형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한 다음에 당의 이 안철수 의원이 요구한 10가지의 사항을 지금 현재 그 당헌 당규에 이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기소가 될 경우에 탈당해서 이제 그다 무효화하는 건 아닌가요? 아, 그것도 정신을 이어받는다 하니까. 정신을 이어받습니까? 몸은 탈당해도 안철수의 정신은 자기가 이어받는다 하니까.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기소를 당할 경우에 이제 네. 이렇게 그 당직 중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당권 정지가 되게 돼 있어서 사실 공천 국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물론 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책 탄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경우는 막 네. 유보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친문의 핵심 인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연 자기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관심이기 때문에 이 본 상황과는 좀 달리 예. 과연 이제 공천 국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게 또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승 의원님 만약에 공천을 받았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 2심, 3심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날리지 않겠습니까? 뭐 무죄가 나온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유죄가 만약에 확정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친역 실형이 떨어져서 이제 예. 뭐 교도소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정치 활동은 이제 중지되는 것이고 예. 사실 이게 선거사범으로 확정 판결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되면 아마 그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군요. 집행유예만 나오더라도 아마 선거 무효가 될 수도 그건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더 이상 여성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3년 새 4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심각해지자 심지어 여성 가족부도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나섰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 3년 새의 성폭력 그 피해자가 42%가 이제 늘어났어요. 2011년에 749명, 2012년에 828명 정도였는데 작년에 1,066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숫자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1,000명이 지금 넘어갔다 하는 건 우리 사회도 이 유의미한 숫자로 예.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지금 신고하는 남성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유의미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뭐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폭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강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극단적인 어떤 최협의의 폭행부터 시작해서 네. 그냥 단순한 성추행까지 전부 다 성폭력 범죄에 들어간다면 지금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유형력의 남성에 대한 네. 여성의 유형력 행사는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 남성 성폭행의 어떤 유형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로 어떠한 경우에 남성들이 당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기 저 여자 상급자가 여성 상급자가 이제 하위 직원이나 뭐 혹은 동료 직원을 뒤에서 이제 뭐 가르쳐 준다고 해갖고 여자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게 소위 성추행 내지 성희롱에 네. 해당될 텐데 보통은 남자 직장 상사가 뒤에서 이제 저런 나쁜 짓을 여자 직장 후배나 직장의 밑에 있는 그렇죠. 직원에게 했을 때 네. 그런 성추행, 성희롱의 그 그렇죠. 혐의를 많이 뒀었는데 지금은 사실 남녀가 좀 바뀌는 일도 그렇죠. 빈번한다는 저게 겁니다. 이제 뭐 골프 연습장 이런 데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립을 뭐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면서 예. 뒤에서 껴안기 뭐 이런 그렇군요. 신공 예. 이런 거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이 목욕탕 장면을 촬영을 하다가 그냥 일반인 알몸을 그대로 내보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게 여성이었으면 찍는 사람도 주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찍는데 뭘 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저렇게 무심하게 찍었을 텐데 이제 당하는 분들이 남성들도 성의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성추행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다음 유형은요. 요즘에 대리운전 기사랑 택시 기사들이 또 네. 그렇게 여성 고객들한테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여성들도 늘고 술 마시는 여성들도 느니까 예, 예.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여성이 대리운전 기사로 남자를 불러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남성 대리기사에게 하여튼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실제로 이 대리기사 분의 생생한 증언을 취재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반반한 대리기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 근데 여자분이 이렇게 대리기사님 막 신체 부위 이렇게 만지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뭐 호텔로 갈까 뭐 이런 말까지 했다라고 하던데 여성분이 술 드셨을 때하고 안 드셨을 때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 우리가 말하는 술 취한 여성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한 5%도 안 됩니다. 아니 5%는 뭐 한 3%도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그 3% 여성들이 여자는 술 취하면 진짜 남자보다 더하다는 것. 아 그건 진짜 곤란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술 취한 여성은 안 태워버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대리기사들. 저분 말씀은 바꿔서 네. 남자도 당연히 술 취해서 저런 분은 5% 3%가 안 되죠. 그렇죠. 뭐 극히 일부가 하는 건데 네. 저분의 경험이나 저분이 이제 간접 경험에 따르면 술 취한 여성이 때론 남자보다도 더 심하게 한다면 병은 아마 여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암묵적인 기대 내지는 암묵적인 공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닐까. 아니 흔히 뭐 남자는 술 취하면 개 된다라고 하는 게 그 개는 정말 남성 여성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걔도 네. 남컷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이 남성 네. 피해자가 직면하는 거는 저렇게 하여튼 여성 가해 혐의자들이 처벌을 안 받을 것이다라는 네.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네. 또 다른 사회적 시선. 야, 남자가 뭘 그러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또 2차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그런 심지어 부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얼마나 부실하면 여자한테 당하냐라고 그러니까요. 또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여기서 관련된 네. 녹취도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듣고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누겠습니다. 남자란 특성상 그게 뭐 추행으로 해당이 될지 네. 아니면 성적 유혹으로 해당될지도 참 이런 애매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네. 자기 뭐 이렇게 과시나 경험담을 표현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 네.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네네. 성추행이라든가 네.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해놓고 네. 남자가 그걸 제대로 받아주지 않거나 네. 또는 어떤 다른 반응을 할 때 네. 소속 대리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 오히려 남자한테 덮어씌우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실 저게 정말 사람 잡는 케이스입니다. 네. 처음에는 피해자였는데 그 여자가 이제 추행을 막 하다가 희롱하다가 아 왜 이러세요 이러면은 갑자기 저 성추행 당했어요라고 이제 뒤집어 씌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여자 승객들에 대해서 대단히 그 조심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술 취한 승객뿐만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인 그 정신 상태에 있는 여성 승객이 타서 네. 뭐 자신의 인생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넘어가면은 곧바로 이제 그 택시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 승객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성추행을 당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정말 일상의 트라우마가 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남성들도 비슷한지. 사실은 남성들도 똑같습니다. 그 오히려 네. 더 큰 충격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모든 인식이 남성은 성폭력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통념 속에 머물러 있는데 자기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네네. 그 사실을 바깥에 알릴 수도 없고 네. 알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더욱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죄책감이 더 심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열등감이나 고립감이나 소외감들이 똑같이 이렇게 피해 남성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조금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가장 조금 이제 그 피해자들이 이겨내는데 어려운 점이 바로 예. 이제 동성간 성폭행입니다. 근데 이제 동성간 성폭행 같은 경우에도 같은 성적 취향일 경우하고 전혀 이제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어떤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충격은 대단히 크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연예계에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타가 예. 코디네이터라든가 남자 코디네이터 뭐 이런 식이고 뭐 매니지먼트 사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뭐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만 이것이 뭐 범죄로 비화돼 가지고 뭐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거의. 네. 그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굉장히 그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자신의 본업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임에도 이면서 네. 만약에 타인의 이제 성적 취향까지도 이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예. 더 큰 범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저는 네. 이 부분 약간 교육이 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 게 저는 네. 기억나던 게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해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 다녔을 때 처음에 성폭력 교육을 합니다. 근데 네. 거기는 자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양성이 거의 동등한 빈도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성폭력 특별 교육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네. 전부 다 피해 대상자는 어떤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렇죠. 가해자는 남성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어릴 때 그런 관념이 생기게 된다면은 본인이 그러네요. 피해자가 된다 네. 하더라도 드러내지 못한 경우가 생기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부나 이런 쪽에서 이런 걸 다룰 때 네. 좀 양성평등적인 요소를 가져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또 그러네요. 법이 남자를 성폭행의 피해자로 다룬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판례도 아직 쌓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예. 남성들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네. 네, 두 분의 10초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길어서 빨리 써놨는데요. 하여튼 요즘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 정말 다양한데요. 하여튼 병중에 있는 노인이건 또 연약한 여성이건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이렇게 참 수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성범죄의 피해도 드디어 이제 남녀 평등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약합니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 뿐 아니라 만지지 마십시오. 네, 장훈준 앵커, 예. 박은주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네. 요즘 20대들 참 무섭습니다. 대학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자 기사가 직접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여 입금을 호소하는가 하면 한 20대 커플은 데이트 비용 마련을 위해 고급 외제차로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해당 대학교가 경희대학교인데요. 네,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좋은 학교로 지금 꼽히는데 이 학교에 대자보가 붙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이제 예. 택시 기사님이 경희대에 붙인 글이라는 글이 이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택시 기사가 17일쯤에 이제 이 경희대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일 날 이제 발생한 일인데요. 네네. 그 은평구 신사동에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까지 택시를 타고 온 여학생이 네. 이 체크카드를 내밀었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잔액 부족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믿고서 이제 그 통장에 넣어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19,300원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네. 결국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입금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택시 기사분이 이 얼굴도 예쁜 만큼 마음씨도 예뻐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하면서 이제 조금 몇 푼 안 되는 돈과 양심을 바꾸지 말라 이런 비난을 받고 저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쓴 그 저 대자보를 보면 참 상세하게 쓰면서 저 상대방 여학생 그렇게 크게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품격 있게 참 잘 쓴 것 같아요. 그거 참 차분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네. 본다면 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믿었는데 그랬기 네.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나 결제는 이제 철자가 틀리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안과는 전혀 별개 사안인데 네. 데이트 비용 마련하려고 또 고급 외제차로 고의 사고를 내고 일종의 보험 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또 젊은 커플이 있다면서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어린 학생들입니다. 자기가 네. 데이트 비용을 벌기 위해서 이제 외제차에 대한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사실 이게 발견되는 이유도 굉장히 이렇게 어설픈 거예요. 예. 자기들이 이게 공모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이제 전화를 하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결국 이게 고의적인 어떤 그 데이트 사고라는 게 보험 사고라는 게 밝혀졌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쉽게 네. 어떤 생활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생활 형태가 예.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데이트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외제차로 사고를 냈다. 참 용서하기 힘든 짜증나는 범죄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험 사기라는 게 점점 더 젊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까지 다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보기 참 안쓰럽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 26살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네. 그럼 뭐 빠른 시간에 사회적 성공을 이뤘던지 아니면 부모님이 사준 차 부모님이 둘 중에 하나일 사준 텐데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면은 네.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외제차는 사주면서 도덕심은 안 가리킨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 약물인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가운데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의사가 잘못해서 몸을 상하게 했다는 건데 이거는 무죄다라고 네네. 지금 판결이 나온 거죠. 네네. 예. 사실은 이제 네비도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 해서 남성 호르몬을 이제 주입하는 건데 네. 이걸 주입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았느냐. 네. 결국 이제 치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상생활을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네. 생리적 훼손이 발생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생리 훼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상처를 박태환 선수가 입은 거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국민들도 마음의 상처를 네네네. 입은 거군요. 메달을 뺏겼을 뿐 아니라 다음 올림픽 출전 여부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재판결문을 통해서 본 이 진실의 일단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판결이라는 게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다 보니 사람이 감정하고 판단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적인 영웅인 박태환이 그런 어떤 그 의사의 작은 과실로 인해서 의사의 네. 어떤 설명 부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어떤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면 네. 이 의사에게는 형사상으로는 민사상 무죄라는 어떤 점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민사상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또 다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문제 삼은 기사로 기소된 가토 다스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기사가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만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감안해 무죄라는 선뜻 이해는 잘 안 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순기 앵커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편이고 저는 사실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쪽인데 장원준 앵커는 어떠세요? 저도 정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라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가토지국장이 사실은 여러 가지 돌이켜보니 사실이 아닌 거를 기사 쓴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사실 확인에 부주의했던 것도 여러 가지 잘못한 점을 지적했는데 네. 하여튼 이걸 가지고 유죄라고 대한민국 법정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미칠 파급까지도 생각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윤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외교적인 고려를 많이 했다라고 보십니까? 물론 뭐 외교적인 고려도 했겠죠. 지금 오늘 이제 그 법정에서 밝혀진 게 하면 이거 일본 당국에서 선처를 요구를 했고 외교부에서 이제 그걸 전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기자니까 기사를 쓰다 보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원에 가보면요. 우리나라 법원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의 부분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비방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즉 제가 상대방을 저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한번 비방해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정말 어떤 합리적 의심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자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은 법원에서 굉장히 많이 포용적으로 받아들인 입장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기소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당시에 어떤 7시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 7시간 동안 안 나타났으니까 그건 합리적으로 기자에 있던 입장에서 우리나라 신문에도 사실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고 물론 이제 좀 과다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기사가 좀 저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되지만 그거를 우리 검찰 당국에서 아주 굳이 제가 볼 때는 기소까지 하고 한 것 자체. 지금 일단 무죄 났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가토 지국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한 기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번 사건은 완전히 영웅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출국 금지가 풀리고 난 다음에 갔을 때 직접 만나서 그 가족들한테 참 그 하기도 하고 해서 일본에서 영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우익에서 영웅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검찰이 이 사람 한 사람을 일본에 완전히 영웅으로 만들어줘 버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 정부자 우리 그 검찰 당국에서 너무나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청와대를 의식한 그런 기소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십니다. 만약에 가정법입니다만 이 기사를 국내 매체가 썼더라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까요? 저는 조금 물론 뭐 국내나 국외나 뭐 법원 입장 뭐 검찰에서 본다면 똑같이 봐야겠죠. 근데 이 문제가 보면 조금 정치성이 좀 들어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좀 국내와 그다음에 일본은 특히 이제 일본 매체가 이걸 썼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됐을 것인데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았죠.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법이란 것도 그렇지만 뭔가 좀 정책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법원이 약간 정답 가르쳐주고 이렇게 유도를 해간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례적으로 3월 31일에 중간재판 결과를 내면서 이게 명예훼손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가토가 주장했던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이상한 일을 했다는 거는 정말 이게 허위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앞으로 이게 목적성이 없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는 데만 변론을 좀 치중해 달라라고 이제 재판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중간에. 그건 이제 이제 채점은 앞으로 요것만 볼 테니까 여기 맞춰서 답 써내는 거 알지라고 선생님이 슬쩍 그 사인 준 거 아닙니까? 출제 방향을 알려주는 듯이. 그렇죠. 채점 방향을 알려주는 듯이.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승 의원님 결국 무죄가 나온 포인트도 이렇게 허위 사실을 썼고 그 사실 확인 의무도 제대로 이행 안 했고 쭉 그렇지만 결국 공익성 부분 이걸 걸어서 무죄가 된 거죠. 좀 설명을 부연해 주신다면. 우리 이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존재를 하고 그 명예훼손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도 일정 부분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허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그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만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적시하는 데 있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된다. 즉 공익의 목적이 있으면 된다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 법원도 허위는 맞는데 다만 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였고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재판 과정에서는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속보들이 이렇게 잘못 확 올라왔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피고인 측에서 원래는 이제 재판부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축약해서 그러니까 판결문을 냈는데 이번 판결문 50페이지를 다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 한 2시간 가까이 읽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좀 이렇게 피고인이 앉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피고인이 앉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 이거는 유죄다.
라고 이렇게 오보들이 계속 이제 올라왔는 거죠. 예. 올라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무죄다. 이렇게 네.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솔로몬적인 앞에는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결국 우리 법상 그것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밖에 없는. 저도 옛날에 법원 출입법 조금 압니다만 네. 우리나라 판사들이 굉장히 엄하게 뭘 얘기할 때는 사실은 뒤에 가서 조금 봐줄 때 일부러 엄하게 얘기하고 얘기 다 들어주고 저 웃는 얼굴을 하늘 때 오히려 네. 무섭게 판결이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앞에 2시간은 서서 벌 좀 세우고 하여튼 대신 무죄다 뭐 예.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토 지국장은 뭐 이번 일로 해갖고 또 일본 가서 승승장구 또 막 헛소리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글 쓰는 실력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글이 일단 너무 수준이 낮았어요. 라고 조선일보의 컬럼 정교자가 한마디 지적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아베 총리 기사 네. 마음대로 막 쓰자 이런 농담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멘탈갑 강용석 씨가 도도맘의 이혼 소송 법정에 얼굴을 드러낼까요? 도도맘 김민아 씨의 남편 조모 씨가 강 씨에 대해 증인 채택을 신청했습니다. 증인 강용석을 보게 될지 짚어봅니다. 글쎄요, 이게 참, 이 이혼 소송에 강용석 씨가 증인으로 신청될 거는 아마 온 국민이 알았을 거예요. 왜냐? 도도맘 강용석 도도맘.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이 이혼과 이제 재산 분할 이 청구 소송에서 네. 도도남 남편의 이제 조모 씨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이 신청했다라고 예. 밝힌 내용이에요. 근데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날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제 밤 12시 자정 무렵해서 전자 신청을 했는데 승현님 증인 채택 될까요? 더하기 그러면 강용석 그 증인은 증인으로 출석할까요? 사건에 관련성은 있어 증인 채택은 될 것 같은데, 것 같고. 네. 예, 그 뭐 제가 강용석 그 씨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마음속에는 들어갈 수 없을 듯해서 저 같으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강용석 씨, 나갈 것 같다. 강용석 씨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나갈 거. 저희가 실제로 변호사 10명에게 강용석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될지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5분의 변호사가 나오고 있는데 박주변 출석을 표정이 할 것이다.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네. 이 5분 중에서는 강용석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다가 3분이네요. 그리고 도도맘 씨가 승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패가 4명이네요. 자, 다른 5분들 의견을 좀 보시죠. 네. 강용석 씨가 출석할 것이다. 4분, 그리고 이 도도맘이 이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3분이 질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 판단 유보를 하신 분이 2분인데, 결론을 내보면 강용석 씨가 출석한다가 10분 중에 7분이고, 네. 이 도도맘이 이 이혼 소송에서 진다가 또 7분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저희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증인 채택은 될까요에는 10분 변호사가 채택은 될 것이다. 네. 이 사안이 관계가 워낙 아주 밀접하게 돼 있는 증인이니까. 근데 출석할까? 7분은 출석할 것이다. 네. 3분은 변호사 3분은 출석 안 할 것이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출석을 할 거라고 보고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 재판을 맡으면서 박주신 씨가 증인 채택됐는데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고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여기 안 나간다 그러면 뭐야 당신은 이라는 그 반론에 별로 논리가 안 서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희 강용석 변호사랑 뭐 친분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예. 얘기 많이 했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애초에 모든 사안을 대할 때 자기 변론권을 최대한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다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또 이번에 강용석 변호사가 약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네. 아무래도 그 남편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이제 손수호 변호사가 뭐 이 방송을 많이 하고 이런 분이다 보니까 방송 쪽에서 이걸 너무 이 재판에 관한 내용을 재판 정의 아니라 방송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이 재판장에 사실 증인으로서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수호 변호사가 언론 플레이 많이 했다라고 주장을 할 그런 취지의 것이라고. 불만을 여러 차례 표시한 적이 있고요. 지금 네. 사실 저희도 여기서 이제 다 언급하신 변호사분들이 다 실력도 있으시지만은 네. 방송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네. 뭐 다들 뭐 친한 관계다 보니까 정보 교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런 증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다른 경로로 법정이 아닌 다른 경로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네. 강하게 좀 불만을 갖고 있어서 뭐 재판과 관계없이 그 부분을 강하게 어필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언론 플레이는 강용석 변호사가 왕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런 증거 같은 것들이 자꾸 이제 네. 그 밖으로 도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불만을 좀 갖고 그 있는 것 부분을 같습니다. 딱 포인트를 집어서 이제 반론을 아마 할 그 부분에 것이다. 반론을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이렇게 다른 변호사들한테 이심을 잃지도 않았을 텐데
왜 도도맘이 패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렇게 많을까요? 아무래도 공개된 사진들만 본다 하더라도 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변호사분들도 사건을 다루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또 이혼 소송이 또 얼마나 또 많이 하는 건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네티즌들의 여론 재판은 또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해봤죠. 네.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런 수영장 사진, 해외 여행 간 사진 뭐 이런 게 아주 저런 재판에서는 그렇죠. 저 사진이 크게 증거로- 처음에는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예. 주장했다. 사실은 뭐 맞다. 그리고 저 사진이 위조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네. 맞는 쪽으로 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네. 이렇게 해보면 뭐 이런저런 그 변명은 하지만 도도맘과 강용석 변호사가 거짓말을 했다가 그것이 네. 거짓말이 밝혀진 그런 과정들은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티즌 댓글들은 대체로 이제 강용석 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네. 한 가지 이 댓글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노파심에서 새누리당에 한마디를 하겠다. 강용석 공천의 기억자만 나와도 보수파 국민들은 다 돌아선다. 아. 이현종 의원님. 지금 강용석 변호사의 용산 출마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또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글쎄 강용석 변호사 기사를 정치면에 써야 될지 연예면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헷갈리는데 지금 네. 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아마 용산의 그 어떤 밥집 뭐 이런 집들을 갖다 소개하고 뭐 하면서 네. 출마설이 나오고 또 자기가 이제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썰이 나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공천 가능성 없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지금 아직 뭐 그 전략 공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경선을 통해서 이제 뽑지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천이 될 경우에 네. 지금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불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그 유권자, 여성 유권자들의 또 어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 예를 들어서 용산이라는 한 지역이 완전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또 이슈가 되어버린 지역이 된다면 과연 새누리당 전체 후보들은 굉장히 저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선거 이슈 면에서. 예. 그리고 또 이제 보수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보수 정당의 가정과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인 면들 이런 면들을 좀 중요시하는 게 사실 이 보수 정당의 가장 그렇죠. 중요한 어떤 그 가치죠. 목적이잖아요. 예. 가치고. 이제 그런 측면들을 좀 훼손한다 그러면 사실 새누리당에서 어떤 공약을 할고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새누리당이 제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뭐 물론 뭐 무조건 당선만을 목적으로 사람들 인기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가치를 지향한다면 저는 안 할 것으로 여기서 잠깐 생각합니다. 재밌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공천 룰을 앞두고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지금 비박계 입장이고 또 그에 반해 가지고 또 다른 입장을 내고 있는 게 친박계 입장인데 상향식 공천 제도의 어떤 그 원리가 뭐냐면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다 심판하게 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입당 지금 아직 무소속 상태입니다. 네네. 입당과 그다음에 경선 참여를 막을 수 있는 근거 주정을 아직까지 두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자격 심사라든지 여러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제 공천 룰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참 강용석 변호사도 이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었고 또 도도맘 본인 이름을 밝히며 김민아 씨를 밝히면서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결국 여론이나 국민들 시민들 보는 시각에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도도맘 같은 경우에 방송에 출연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예. 좀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그 남편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는 차원, 그다음에 네네.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던 사진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면 때문에 이제 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전혀 진짜 그 친구 같은 사람, 뭐 남자 친구, 예, 남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친구. 친구.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재판과 같은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이 가정 파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원인 제공을 했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제 그 남편의 화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잠깐만요. 근데 이현정 의원 이거 하나 단문단답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강용석 변호사가 네. 어찌어찌해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다. 용산에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말고 그 용산 지역에서 새정치연합에 누구랑 붙어서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낙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 용산 주민들잖아요. 굉장히 예. 그 강남 성향이 높거든요. 예. 용산에 네. 굉장히 잘 사는 분들이 그렇죠. 많고 네. 또 전체적으로 아마 서울 지역 중에서 여러 면을 볼 때는 굉장히 좀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네.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 지역 분들의 판단하시겠죠. 그러니까 아유, 명답입니다. 고문현답에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 보시고 정치권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